올해 낮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이 1에서 5cm,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가 1에서 3cm,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에서는 1cm 안팎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영하 11도에서 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극심한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고립생활을 택한 청년이 서울에만 13만 명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실태는 어떤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관계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지구생활 백석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내놨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가 일본 정부는 한국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이후 일본 기업에게 더 이상 변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점을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는 건데요. 설령 전범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더라도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에선 일본이 한국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 응한다면 일본의 역사에 부당한 상처를 낼 것이라는 억지 주장마저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우리 외교부 청사 앞엔 한일 과거사 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시민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일본 기업의 참여가 불분명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역사 문제를 돈 문제로 전락시키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고 시도했지만 청사 진입이 막히면서 담장 너머로 서한이 담긴 봉투를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외교부와의 소통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외교부는 일본으로부터 호응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면 양국이 협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필요한 건 일본의 호응보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 아닐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가 어제로 55일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는 소식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야3당이 오늘 국민보고회를 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야3당이 국민보고회를 열고 재발 방지책 수립 등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 등등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예. 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속당 용해인 대표 등이 쭉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속 조치에 있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고 국회에 재난안전특별위 신설도 추진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쭉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뭔가 책임을 물어야겠다. 그래서 파면이라든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고 유가족들을 향한 반인륜적인 2차 가해 방지책도 마련을 하자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야3당은 지금 특검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이 이제 구속 기소가 오늘 됐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 사람들 중에 용산서 소속의 경찰관 3명도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 중에 이제 정현우 용산서 여성 청소년 과장의 경우에는 추가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입건이 된 겁니다. 참사 당일에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임재 전 서장의 지시를 이 파출소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 중이던 다른 이제 소속 경위에게 전달을 했고 그래서 허위 상황 보고서 작성에 관여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예. 또 검찰은 오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서울청장 직속인 홍보 담당관실도 압수수색을 진행을 같이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김광호 서울청장이 언론 보도라든지 관련 보고를 통해서 이 헬로윈 축제 당일에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인명사고 위험성 등을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상황 등이었는지를 확인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찰은 특수본이 이 기소 대상자들의 어떤 범죄 사실의 피해자, 이 상해 피해자를 8명으로 기재를 해놓은 거에 대해서 이걸 294명으로 이제 수정을 했고 추가로 이제 피해자, 이 상해 피해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상해 피해자가 많아지면은 이 피의자들의 피해 사실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런 수준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 범위의 측면으로 보면 경찰이 입건했던 대상하고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국민들이 많이 좀 이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윗선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검찰 단계에서 뭐 예를 들면 윤희건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나 아니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뭐 이렇게 가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이제 집중할 텐데 과연 그 기대에 부응을 하는지 뭐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이른바 막말을 해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 소속 김민하 창원시 의원 제명안이 부결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창원시의회에 이 김민하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상정이 됐는데 네. 창원시에는 이 민간 전문가들이 이제 윤리심사 자문위를 만든 이 단위에서 이 제명이 적정하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려해서 윤리특위를 거쳐서 이 본회의 제명 안건을 상정을 한 것이었는데요. 예. 제적 의원 45명 중에 출석 의원 44명, 20명이 찬성표, 20명이 반대표, 1명 기권, 3명 무효라는 내용으로 이 제명 안건은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제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미달을 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 김민하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이 되니까 민주당 이 소속 시의원들은 반발해서 전원 본회의장 바깥으로 퇴장을 했고요. 남아있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다시 이제 표결을 해서 출석 정지 30일을 가결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출석 정지 30일을 하기 위해서 표결을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정원이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국정원 그리고 경찰이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광주기아자동차노조 등 이 사무실하고 또 이 압수수색 대상자들의 자택 등 전국적으로 10여 개 장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가장 이제 언론에 많이 이제 좀 관심 집중된 것은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는데요. 국정원과 경찰이 진입을 계속 시도를 하고 이 조합원들이 이것을 막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해서 이제 언론에 많이 비춰졌고 네. 또 민주노총이 이 소셜 미디어 라이브 등을 통해서 이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도 했고 이런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일단 민주노총 측이 변호인들하고 그다음에 국정원 인권보호관 등을 통해서 서로 영장을 확인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고 그러면서 수사관 5명이 입장을 해서 압수수색 대상자 물품 등만 수색을 하기로 합의를 해서 이대로 이제 압수수색이 일단 진행이 됐습니다. 국정원은 최근에 이제 전국 각지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 조직이 활동한 정황 등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간부 등 4명이 해외에서 북측 이 북한의 공작원과 접촉을 해서 금품 등을 수령한 이후에 국내에서 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 조직을 만들고 그들과 교신한 이런 혐의 등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공안 통치 부활이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대변인이 압수수색 과정에 내려서 기자들에게 좀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 통상적인 국가보안법 사건 압수수색 과정과 비추어 봤을 때 오늘의 이제 압수수색 과정은 굉장히 이제 보여주기식에 치중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간첩 사건 뭐 이런 건데 네. 그런 경우에는 압수수색이라든가 수사 과정이 좀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그리고 압수수색을 이제 민주노총과 같은 사무실에 진입을 할 때도 사전 협의나 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건물 밖에 이제 에어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걸 막 깔고 전국의 이제 압수수색 대상지에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어떤 집행의 어떤 그런 모습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변이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시민단체들의 경우에는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이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되돌리려는 그러한 의도가 담긴 거 아니냐 의심스럽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상황이어서 이 의도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어요. 예, 국토부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주최를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이제 정부의 개편 방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바꾸고 차주가 수령하는 운임은 강제를 하되 화주의 처벌 조항은 사실상 삭제하는 내용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존 안전운임제의 경우에는 화물의 화주하고 운송사 간에 안전운송 운임을 강제를 하고 그다음에 운송사하고 차주 그러니까 화물 노동자 간에는 안전 위탁 운임을 정해서 양쪽을 모두 강제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하는 표준 운임제는 운송사하고 화물 노동자 간의 운임은 강제를 하는데 화주하고 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매년 표준 운임을 공표를 하고 그것에 좀 따라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따르도록 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왜 한쪽은 강제하고 한쪽은 따라 주십사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서 이제 비판이 많이 나왔는데 적용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정한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3년 일벌제 도입 운영을 검토하겠다라고 했고요. 운송사에 대한 처벌 수위도 시정 명령부터 내린 뒤에 과태료를 점차 올려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원래는 과태료부터 부과를 했는데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화물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내용도 들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화물 운임 유가 연동제라든지 등등의 내용 좀 화물 이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증진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도 일부 담기긴 했는데 이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몇 가지 생기는데요.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바꾸면 일몰제는 사라지는 겁니까? 그냥 일반법이 되는 겁니까? 안전운임제는 일몰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그럼 일몰되는 건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품목은요? 품목도 똑같아요, 기존하고? 표준 운임제를 도입을 하는데 그 표준 운임제의 적용 범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하고 시멘트 원래 이 안전 운임제에 적용되는 거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준 운임제를 새로 도입하는데 이것도 3년 일벌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기존하고 달라진 거는 화주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밖에 달라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운임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 표준 운임을 지키지 않아도 화주가 처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처벌을 하지 않는 거죠, 화주를. 그러다 보니까 화물연대 쪽에서는 이 화주라는 게 대개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경우인데 네네. 대기업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은 결국 대기업만 대변하는 정책 아니냐라면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 현장에서 반발을 하는 상황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화물 노동자들뿐만이 아니고 운송사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화주가 그러면 주고 싶은 대로 운임을 주게 되는데 사실상 중간에 껴있는 운송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반발하는 상황이 오늘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끌시끌하니까 이 주최한 정부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은 공청회를 또 황급히 종료를 했다고 합니다. 황급히 종료하고 그 다음 얘기는 아직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의 소환 요청을 지금 받은 상황인데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의 위례신도시 그리고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돼서 27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마포구 전통시장 망원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했는데 기자들과 만나서 이 출석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형식적 권력을 갖고 검찰이 그 권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현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27일이 아니고 28일 주말에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한 분을 대동하고 가서 당당히 맞서겠다라면서 우리 당 의원분들은 그 시간에 당무 그리고 국정에 충실하게 바란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조금 이제 보충 설명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 생각은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지도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긴급하게 회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부연 설명을 좀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들이 40여 명 동행했잖아요. 그걸 그렇습니다. 두고 뭐 언론의 시선이 별로 그렇게 곱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러면 의원들이 동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일부는 동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는데 이제 40명 수준 뭐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본인의 이제 의사가 지금은 동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양쪽에 좀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밖에서는 자꾸 이제 이 의원들이 많이 동행을 하고 그리고 뭐 검찰에 출석 안 한다고 하고 뭐 이러면 방탄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고 예. 내부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가 좀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당하고 좀 분리해가지고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고 네. 당과 연관되는 것들을 많이 좀 지워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대거 데리고 가서 이렇게 좀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양쪽에 끼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나름대로 결단을 한 그런 결과가 된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 진술서를 공개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남FC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난 10일에 검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이제 A4 6장 정도의 입장문을 가지고 가서 이 진술서를 가지고 가서 그 내용에 근거해 가지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진술서를 이제 페이스북에 공개를 한 겁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성남FC의 기업이 지급한 돈은 무상으로 지급한 후원금이 아니고 광고 계약에 따라서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하고 받은 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후원금의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는 두산건설 부지 용도 변경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 해당 부지는 20년 가까이 방치된 흉물이었는데 용도 변경을 해주되 이익 일부를 환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기업을 유치하기로 한 것이고 그러면 성남시와 지역사회 두산 모두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들어서 있는 이제 부지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이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게 했던 방식을 경쟁 입찰로 바꿔서 제2의 사옥이 필요했던 네이버에 이 땅을 팔면서 땅값을 160억 원 가량 더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어떤 위법도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 계약은 성남시 행정, 그러니까 성남FC의 광고하고 성남시 행정은 관계가 없는 것이고 또 광고 영업에 이 당시에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광고를 대가로 행정을 한 일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이 진술서의 핵심 대목이 되겠죠. 그리고 광고비는 사익이 아닌 공익에 썼다. 광고비는 구단 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썼다.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 부담도 줄었다. 즉 세금을 아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6일 한동훈 장관은 성남FC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건 뭐 이미 좀 지난 얘기인 것 같고 법무부에서 추가로 입장을 밝힌 게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발언 이후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한동훈 장관을 비판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관계자가 또 이제 오늘 언론에 이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공공연히 선동하고 법적으로 확립된 제3자 뇌물죄 등의 법리조차 왜곡해서 국민들을 현혹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에서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 발언이 수사팀장이 하는 발언 같아 보인다 이렇게 언론에 지적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비판하니까 법무부에서 해명하는 입장을 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사의제라는 모임을 발족시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 사의제라는 이름의 모임인데 예. 이게 뭐 정약용 선생이 과거에 기양을 갔을 때 이제 기거했던 집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가지 갖춰야 될 뭔가의 덕목을 이제 사의제라고 이제 하는 이름을 붙인 건데 예. 그 네 가지 덕목이 뭔지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귀양 갔을 때 네, 지었던 이름이라는 게 오히려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네. 뜻이었겠죠. 사의라는 것은. 네. 네, 어쨌든 이게 박능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임 대표를 맡고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그리고 조대엽 전 정책기획위원장이 공동 대표를 맡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문회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등 이전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인사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상임 대표를 맡은 박능호 전 장관이 창립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좁은 사법의 틀 안에 토론이 갇혀버리고 정책이 갇혀버렸다. 이 토론의 광장으로 정책을 끌어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비전과 방법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이 시의제의 창립 배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전 정권 인사들이 뭘 하면 다 언론은 계속 친문 세력 결집하나 이렇게 쓰거든요, 지금.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다가 이제 뭐 책방을 한다고 그래도 친문 세력 결집이라고 하고 다 친문 세력 결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친문 세력 결집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관계되는 이전 정권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전문가 공무원도 많이 참여를 한다. 그래서 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반성하고 성찰 계승하는 것이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는 무리를 이어서 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종의 세력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일단 뭔가 모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뭐 공개적으로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 저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입장을 밝혔잖아요. 나경원 전 의원이 맡았던 직책 2가지를 해임시킨 것과 관련해서 그건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나 전 의원이 오늘 당 공식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신년 인사회가 오늘 있고 여기에 나경원 전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다라면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일종의 견제구를 날리는 바람에 그랬는지 어쨌든 불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도 나온 얘기들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된다. 분열이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자들에게는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결례를 범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분위기가 나경원 전 의원에게 별로 의호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 흉흉하고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제 이제 초선 의원들이 성명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의 일련의 행보를 일종의 이제 정치적 사기라고 규정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추방돼야 될 어떤 행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추방까지 나왔는데 네. 오늘 추가로 여기에 이제 이름 올리는데 또 초선 의원들 일부가 합류를 해서 연명한 의원이 50명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연명한 의원 2명이 또 당 선관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관위원을 하는 것보다는 연명을 하는 게 이분들은 중요했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원래 재선 의원들도 오늘 성명서 발표를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아무런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보류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좀 바꿨고요. 또 오늘 주목이 된 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홍준표 시장은 하루에 30분만 중앙정치를 위해 힘을 쓰는데 오늘도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부가 좋은 의미로 부창부수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출세 욕망으로 부창부수한다면 그거 참 곤란하다. 라면서 이 각자의 자리를 위해서 부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남들은 한 자리도 벅찬 것을 다 가지겠다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취지의 글을 썼는데 이게 이제 나경원 전 의원 배우자인 김재호 판사가 뭐 네. 대법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또 나오거든요. 또 전날은 또 나경원 전 의원의 건물 투기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라라고 썼기 때문에 다각도로 굉장히 다면적인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구시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홍준표 전 의원은. 그렇습니다. 네. 어떤 뭘까요? 인플루언서랄지 뭐 이런 느낌도 들고. 네. 네.
근데 나경원 전 의원 출마한다는 겁니까? 만다는 겁니까? 설 전까지 입장 밝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뭐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민 중일 것 같은데요. 예. 지지율도 별로 이제 좀 뭐 좋은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정치적인 국면이 조성됐는데 일단 아직 나경원 의원 측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뭐 팩트 체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먼저 우리가 이 자리를 원한 게 아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의 부위원장직 등은 공직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같이 하시는 자리다. 그리고 뭐 공직을 정치에 이용한 것이 아니다 등등의 이제 해명을 했는데 네.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사성과 담을 쌓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청년들의 은둔형 외톨이 현상.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죠. 특히 코로나19 이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들이 왜 세상과 등진 건지 전국 최초로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서울시의 이자영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 반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서울시가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한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울시가요. 사실 2020년부터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 청년하고 예.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를 위해서 뭐 자조 모임이나 관계 기술 증진,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어요. 예. 근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사업은 시작했는데 고립운동 청년의 규모나 특성 등 정확한 통계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 아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요. 네. 이 조례에 우리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립 은둔 청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은둔에 대한 정의는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었지만 고립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 조사에 앞서서 정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서울시립대 교수진하고 자문단 구성하고 예. 기존 문헌 등을 토대로 고립, 은둔 이거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내용은 세부적으로 우선 은둔을 말씀드릴게요. 예. 은둔은 우리가 거의 집 밖에, 방 밖에 안 나가는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고 외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최근 한 달 이내에는 직업이나 구직 활동이 없던 경우로 정의를 하게 되었고요. 네. 은둔보다 고립은 좀 더 넓습니다. 은둔은 고립이 조금 더 상태는 좋은 건데요.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 중에서 이 중 하나만 해당되면서 6개월 이상 이 상태가 유지된 경우로 보았고요. 정서적 고립은 뭐냐면 예. 중요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고요. 예. 물리적 고립은 친한 친구나 이런 사람들과의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 빼고 대면 교류가 1년에 거의 한두 번이야. 이런 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세분화해서 개념 정리도 하고 조사를 하셨네요. 네네. 보니까.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한 이제 4가지 유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네. 서울시에는 몇 명 정도 있는지가 이번에 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됐습니까? 네네. 저희가 우선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외출이 적고 사회적 교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면 조사가 어려워서 온라인 조사를 했다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규모 파악하기 위해서 청년 가구원이 포함된 5,221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단위 조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 가구 안에 청년 가구원이 고립 은둔 상태인지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고 이 받은 응답이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계청 인구 총조사 데이터를 반영해서 성별, 연령, 자치구별 인구 이런 가중치를 적용했어요. 예. 그 결과 고립운동 청년 비율이 4.5%를 추정하게 되었어요. 예.
이는 서울시 인구에 적용했더니 최대 한 12만 9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고립하고 은둔도 구분이 됩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립은 이제 정서적으로만 떨어져 있어도 고립이고 물리적으로만 되어도 고립인데 은둔은 아예 방 밖으로 잘 안 나가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네. 그 개념은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숫자가 분리가 되는 걸 됐는지 그러니까 네네. 고립 은둔을 하나로 묶어서 12만 9천 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고립은 몇 명, 은둔은 몇 명 이렇게 또 구분이 가능했는지가 궁금해서요. 네네, 가능합니다. 고립 이 전체 비율 중에 은둔 한 1.2%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유형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은둔이 훨씬 더 심각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100명 중에 1명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고립 은둔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제일 네네. 많았습니까? 네네. 다양한 원인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3대 원인이 심리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실직과 취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학교에서 사회로 이행하는 시기인 만큼 실직이나 취업난 같은 이런 일자리와 관련된 어려움이 청년들한테 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성인기 전후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떤 네. 개인적 경험들이 은둔 고립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나요? 네. 이게 성인기 전과 후에 원인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예. 성인이 되기 전에는 가족관계,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구랑 정서적으로 힘들거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경험, 또는 이제 교우관계, 따돌림 이런 데에 대한 원인이 많았고요. 네. 성인이 되고 나서는 대부분 취업 실패,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갔거나 제 나이에 취업을 못했거나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낸 기간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서 은둔을 얘기할 때 외출을 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실제 은둔 기간으로 따지면 훨씬 더 긴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얼마나 지속되었나 봤을 때 예. 우선 제일 많았던 기간은 다행히 1년에서 3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년에서 5년 미만, 10년 이상 이런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약간 특이한 상황은 이제 고립하고 은둔하고 다른데 고립 생활이 5년 이상 장기화된 청년의 비율이 한 41%로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네, 서울시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 이렇게 은둔 고립 생활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 고립 은둔 청년들의 몸과 마음,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이 고립 은둔 청년들이 일반 청년에 비해서 이제 주관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건강 상태를 더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예. 그래서 정신건강 관련 약물 복용 비율을 봐도 일반 청년의 한 2배 이상 높았고 이분들 중에 10명에 한 8명 정도는 가벼운 수준 이상의 우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이런 점을 볼 때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하고 이런 우울증 예방 관리, 진단 치료 이런 정책을 연기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립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삶의 의지가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극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 결과도 있습니까? 네네. 10명 중 5명 이상 한 55.7%는 내가 이 생활을 벗어나야지 하고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네. 실제 한 10명 중 4명 이상 43% 정도는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해봤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희망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분들한테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서 상태가 좋아지도록 노력을 해봐야죠. 네. 근데 서울시에서 고립 은둔 청년을 발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2020년부터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는데요. 우선 고립 청년들에게는 사례 관리, 관계 기술, 진로 탐색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운동 청년은 특히 이제 함께 생활하면서 규칙적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소통하는 방법. 그래서 공동생활 프로그램도 파일럿 규모로 작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전문가 심리 상담, 미술 치료, 운동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병행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좀 효과가 있습니까? 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70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고립 청년 참여자 중에서 한 64명이 취업에 성공을 했고, 123명은 취업을 위한 뭐 직업 훈련이나 이런 다양한 구직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운동 청년 대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운동 성향이 낮아지고 자아 존중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운동 청년 중에 한 20명은 실제 집 밖으로 나와서 취업도 하고 일 경험, 대학 진학 이런 식으로 좀 자립에 성공한 케이스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성공 사례들이 있다는 게 뭔가를 더 사업을 해도 되겠구나. 또 이런 사업의 방향들을 만들어 나가면 은둔 고립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또 오히려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조사 결과 바탕으로 어떤 지원 방안을 구상 중에 있으십니까? 네네. 올해 3월 중에 이런 고립 운둔 청년을 위한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이를 위해서 먼저 이제 대학병원과 협력을 통해서 이런 청년들의 지원이 상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문적인 의료 진단까지 가능하도록 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고립운동 청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청년의 마음건강 사업하고도 연계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고립운동 청년이 자기가 사실 고립인지 운둔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해서 선발하고 정확하게 이분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유형을 분류해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고립운동 청년이 이제 약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마음건강 비전센터라는 이런 시설도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 센터에서는 이제 사업 참여자들이 단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받고 저희의 사업의 성과도 평가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이 이루어지는 이런 원스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좀 인터뷰 들으시고요.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주시기도 하시는데요. 4222님께서 제가 살고 있는 서울에 고립된 청년이 그렇게 많다니 큰 걱정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가슴 아프네요.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와 주변의 따뜻한 관심으로 이 정서적 사각지대에 처한 청년들 빨리 발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좀 세상 밖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교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자영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장이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제14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세계적 흐름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수칙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전력수급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구체적으로 확정 발표를 한 겁니까? 네, 맞아요. 제가 작년 8월 말에 제14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실무안 나왔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그게 최종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뭐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실 테니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복잡해요. 네,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면서 이제 밝힌 게 있어요. 2030년에 원전의 발전 비중을 24%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30% 이렇게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석탄과 가스가 절반씩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숫자가 바뀌었죠. 실무안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이번에 확정된 걸 봐도요. 2030년에 원전이 32%,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는 22%, 그리고 석탄이 20, 가스가 23, 뭐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럼 이거는 좀 숫자가 많아서 천천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일단 제일 두드러진 부분이 네. 원전 발전 비중을 24% 하겠다고 했다가 네네네. 32%로 높이겠다. 네, 맞아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높여가겠다고 했다가 22%로 목표치를 네. 낮췄다. 예, 이게 제일 맞습니다. 두드러진 측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이게 사실은 원래 이제 국제사회에 발표했다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뭐 법정 계획이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어쨌든 약속한 건데 이렇게 후퇴시킨 게 어딨냐. 그래서 이런 비판이 있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유럽도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네. 워낙 거기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네.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계획은 국제적인 흐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가 후퇴했다 이런 비판이 이제 많이 나왔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그동안 언론 통해서 워낙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조금 이제 다른데 초점을 좀 맞춰볼까 해요. 바로 네. 석탄입니다. 석탄요? 네. 2030년에 비중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확히 이번에 결정된 거 말씀드리면 석탄이 19.7%고요. 가스가 22.9%입니다. 예. 물론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이게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2021년 기준으로 각국의 석탄 발전 비중을 보면요. 미국이 22%로 좀 많고요. 러시아가 17%, 그다음에 뭐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유럽 나라들은 한 자릿수인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10년 뒤에도 20% 가까이를 석탄을 쓰겠다고 하는 거니까 전환이 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환이 결국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지구가 뭐 때문에 아프냐? 사실 이렇게 주적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의 적을 따지자면 결국 화석연료. 그 화석연료 중에서도 사실 석탄과의 결별이 가장 시급한 과제예요. 근데 말은 그동안에 듣긴 했는데 네. 가스도 사실은 화석연료잖아요. 네, 맞아요. 석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석탄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가스든 석유든 다 화석 연료긴 하지만 예. 이제 석탄은 워낙 탄소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석탄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고생대 때 식물들이 그때 고생대 때 식물들은 막 고사리 이런 게 30m, 50m씩 이렇게 자랐다고 해요. 네. 이제 그때 커다랗게 이제 처음으로 지구상에 거대한 식물 숲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때 죽은 것들이 이렇게 지층 안에 이제 묻혀지면서 그게 오랜 시간 열과 압력으로 다져져서 이게 탄소만 이제 남은 거예요. 식물을 구성하는 여러 성분 중에 탄소만 딱 남은 게 이제 그 석탄인 거고 네. 이제 뭐 가스나 석유 이런 것들은 사실 해저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얘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탄소만 남은 게 아니라 탄소랑 수소랑 같이 섞여서 만들어진 게 이제 석유랑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탄소 함량이 석탄이 압도적으로 많고 예를 들면 우리 무연탄 이런 거는 그 탄소의 비중이 거의 한 97%까지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네네. 탄소 덩어리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스는 탄소보다는 수소가 훨씬 많고 그다음에 예. 석유는 약간 그 중간. 그래가지고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워서 똑같은 발열량을 얻는다고 했을 때 만약에 가스가 100만큼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라고 하면 휘발유는 한 130 정도 배출을 하고요. 석탄은 170에서 190 정도를 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탄 배출량이 가스보다 한 2배가량 더 많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이 계속 탈석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에너지 전환 과정을 보면 이제 먼저 석탄을 빼고 그다음에 중간 단계로 가스를 썼다가 그다음에 뭐 재생에너지나 원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확정된 우리나라 그 전력수급 계획은 굉장히 특이한 경로를 보여줘요. 어떻게요? 네, 2030년에는 이제 석탄이 가스보다 더 적거든요. 예. 근데 이 10차 전기보험 계획 기간이 끝나는 2036년에는 석탄이 14.4% 그리고 가스는 9.3%. 그러니까 석탄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몇 기가 가동이 되냐면 2036년에 여전히 33기가 우리나라에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발전량으로 치면 96테라와트시인데 이게 얼마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태양광, 풍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쓰레기 태워서도 발전 전기 얻잖아요. 그런 네. 거랑 이제 그 수력 발전 이런 것까지 다 합친 그것보다 2배나 더
많이 2036년에 석탄으로 전기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앞서 설명하신 거에 따르면은 네.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면서 신재생에너지 쪽을 늘린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가야지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과정들은 네. 그런 얘기인데 네네. 석탄을 과감하게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작년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이라는 좀 복잡한 제도를 네네,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제도 취지가 정부가 뭔가 정책을 펼 때 항상 온실가스가 이게 진짜 줄어들 수 있느냐 이걸 인지하도록 그러니까 기후 문제를 좀 주류화하도록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게 그렇지 해야지 다들 알긴 하지만 이게 정말 모든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할 만큼 주류화가 되지 못한 게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산업부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췄지만 그 후에는 아직 감축 목표가 나온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30년까지는 배출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석탄을 줄이긴 했으나 그 후에는 목표가 없으니까 뭐 국내 전력망 사정이라든가 뭐 경제적인 거 뭐 이런 거 다 따져서 그냥 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2030년뿐만이 아니라 사실 2050 탄소 중립 이것도 선언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연차별로 이렇게 감축 경로나 이런 걸 좀 미리미리 정하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전력 수급 계획이 나왔다면 2036년에 가서 석탄 화력을 33기를 돌리는 이런 계획이 사실 나오진 않았을 텐데 근데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2030년의 계획만 있어요. 그 후에도 없고 그 전에도 어떻게 갈 건지 그 경로가 전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네. 그 2030년까지 경로는 3월 달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큰 그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전력 계획을 짜려다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무슨 항상 온실가스를 염두에 두고 뭔가 정책이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 듣다 보니까 약간 중국식으로 뭘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네. 근데 석탄 발전소를 줄이기 어렵다고 하면 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기술 개발 같은 거 하면 안 되나요? 네, 정부도 사실은 그래서 14%지만 이게 그 예전의 14%만큼은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제 석탄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암모니아를 섞어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혼소 발전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분자식이 NH3 그 안에 그러니까 탄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석탄만 태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암모니아를 섞게 되면 그만큼 탄소 배출이 줄어들게 된다. 우리 예를 들면 디젤 차에 요소수 넣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요소수는 이제 먼지나 이런 걸 저감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도 역시 네. 암모니아 성분으로 돼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좀 문제가 있는 게 먼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암모니아는 우리가 기존에도 많이 쓰긴 하지만 이거는 주로 비료를 만든다거나 말씀하신 대로 요소수를 만든다거나 예. 할 때 쓰지 우리가 무슨 연소용 연료로 쓰지는 거의 않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이게 고체인 석탄에다가 가스인 암모니아를 같이 섞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아직은 기술적인 불확실성이 좀 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진짜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석탄 발전을 계속 갖고 가는 이유가 결국은 싸서 그런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암모니아를 20% 섞게 되면 현재 전망으로는 가스보다 발전 단가가 비싸질 거라고 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를 50%로 올리면 해상 풍력보다도 비싸진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 요소수 사태 겪어봤잖아요. 석탄에서 암모니아 뽑아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네. 그럼 석탄에서 암모니아 뽑아내서 다시 석탄 화력 발전소에다 암모니아 집어넣으면 네. 이게 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좀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석탄 발전 말고 네. 뭐 요즘 수소 뭐 가스 시대니 어쩌니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이제 암모니아 발전이나 수소 발전이 일단 무탄소 전원이긴 해요. 네. 전원이긴 한데 현재는 그것만 갖고서 발전을 하는 거는 사실 유럽도 없고 우리나라도 없고 전 세계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모니아 이거 혼소 발전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처음에 20% 섞었다가 50% 섞었다가 결국에는 자기네가 100%까지 가겠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이런 암모니아나 수소만 갖고서 지금 전기를 생산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수소 경제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소 경제 암모니아를 굳이 왜 암모니아를 갖다가 석탄에다가 섞었으냐 그럼 비싸지는데 예.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결국 수소 경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소 경제를 어쨌든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수소가 지금은 막 천연가스 개지에서 얻긴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수소 쓰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린 예. 수소를 써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여건이 뭐 그린 수소를 스스로 생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외국에서 많이 들여와야 돼요. 그런데 이거 외국에서 이렇게 막 선박이나 이런 걸 들여오다 보면 수소가 사실 폭발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위험하단 말이죠. 그래서 수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바꿔서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면 암모니아를 이제 국내에 들여왔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거 다시 분해해서 그걸로 수소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딱 봤더니 우리나라에 이미 석탄 발전소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럼 얘를 어쨌든 없애야 되는데 그럼 없애면 이걸 또 전기를 뭘로 만들지?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석탄에다가 암모니아 섞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암모니아랑 이제 석탄 그 혼소 발전 이야기가 나오는 나라가 사실 거의 한국이랑 일본이 유일합니다. 네. 그렇군요. 두 나라 둘 다 여태 지금 현재 석탄 발전 비중이 30%가 넘고요. 그럼 연료 문제 말고 네. 발전소 자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뭐 그 아주 고온과 고압의 스팀으로 이 터빈을 돌려서 하는 그거를 지금 초초임계약 발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게 1kWh 전기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를 743g 배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에 좀 오래된 석탄 발전소는 1kWh당 1000g 넘게 배출하니까 한 뭐 30-40% 개선이 됐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그럼 이게 친환경이냐? 뭐 그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예를 들면 유럽연합에서 텍소노미라는 걸 했어요. 이 기술이 진짜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이제 가르는 기준 이런 네. 게 마련이 되는데 여기 이제 가스가 포함이 돼서 그때 논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스의 그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뭐냐면 이 가스가 친환경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 킬로와트시 발전할 때 270g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초초임기압 발전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기술로 가장 효율이 높은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는 743g 배출을 하거든요.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암모니아를 절반을 섞는다고 해도 사실 가스 발전보다 더 많이 배출하게 되는 셈인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석탄을 갖고서 뭔가를 계속 도모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현실인 거죠. 네. 이 싸게 돌리자니 온실가스가 문제가 되고 온실가스를 줄이자니 비싸지는 뭐 이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석탄 발전이 싸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온실가스 배출 톤당 얼마씩 기업이든 발전소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더 이상 이게 싸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석탄 발전을 빨리 줄여야 되는데 워낙 우리가 이 석탄을 오래 의지해오다 보니까 뭔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좀 두려움이 큰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복잡하네요. 네. 참 어려운 길이고. 네. 근데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참 네. 이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주생활 백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5도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곳곳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은 내일 저녁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 비나 눈으로 시작돼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은 강원 내륙과 산지 1에서 5cm, 경기 동부, 충북 북부 1에서 3,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경북 북부는 1cm 내외입니다. 강수량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화요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남과 제주도 지방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철원 영하 11도, 세종 영하 7도, 서울 영하 5도, 대구 영하 4도, 광주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2, 3도가 오르겠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세종 5도, 광주, 대구 6도, 부산, 울산 7도, 제주 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 경기 남부와 세종, 충북, 충남, 전북 하루 종일 나쁨이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영하 3.5도, 습도 60%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일본을 다녀온 지인을 만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귀국 항공편 출발 시각에 맞춰 배를 타야 했는데 조카 선물을 사느라 불과 1분 차이로 배를 놓쳤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배편을 이용하느라 공항에 늦게 도착했고 항공사 직원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비행기를 타지 못할 뻔했다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일본은 1분도 얄짤없더라. 문제는 저의 심드렁한 반응이었습니다. 요즘은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야? 참 눈치도 없죠. 아무리 솔직한 생각이었어도 고난의 서사를 이성으로 받아치다니.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한 신문 칼럼을 읽다가 가슴에 묵직한 돌멩이 하나가 얹혀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 대학의 연구자로 살고 있는 필자는 새해 첫날 차로 자녀를 고등학교에 등교시키다 초등학교 스쿨버스 뒤에 차를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버스가 아이들을 막 태우고 출발하려는 순간 길 건너편에서 아빠가 딸을 데리고 손을 흔들며 다가오더랍니다. 이 모습을 본 버스 기사는 차를 멈추고 딸이 아빠와 포옹하고 자리에 앉은 뒤에야 다시 차를 천천히 출발시켰다고 합니다. 평소 성미 급한 필자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차량도 버스를 추월하지 않고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필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를 탈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버스 기사가 운전석에서 나와 휠체어 자리를 만들어주고 안전벨트를 메어주고 다시 버스를 출발시킬 때까지 5분가량 승객들은 무관심의 태도로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1분만 늦어도 큰일이라는 서울 지하철, 1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서울이라는 도시. 이 효율적인 기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적 연대와 관용을 기대하는 건 무리일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필자.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렇게 효율적인 기계는 작은 위기에도 쉽게 멈춰버리는 취약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필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화두를 던집니다. 1분쯤 늦어도 큰일 나지 않는 서울을 디자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빛을 잃어가는 모든 것 놓치기 아쉬워. 잠깐 동안 멈춰서서 머리 위 하늘을 봐. 우리 지친 마음 조금은 쉴 수 있게 할 거야. 한 걸음 더 천천히 간다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냐. 이 세상도 사람들 얘기처럼 복잡하지만은 않아. 잠깐 동안 멈춰서서 머리 위 하늘을 봐. 우리 지친 마음 조금은 쉴 수 있게 할 거야. 한 걸음 더 천천히 간다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냐. 이 세상도 사람들 얘기처럼 복잡하지만은 않아. 한 걸음 더 천천히 간다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냐. 이 세상도 사람들 얘기처럼 복잡하지만은 않아. Step into your whole life. Yeah, step. Step into your whole life. 한 걸음 더.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원슈타인 버전의 한 걸음 더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의 의견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또 오늘의 발견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지금 계속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9323님, 성미 급한 사람들,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죠. 조금의 배려도 받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 같아 씁쓸하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약간의 여유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가. 이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잉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잉여가 없으면 모든 사람이 빡빡하게 짜여진 대로만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빠진 자리를 또 다른 사람이 2배로 메워줘야 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조금의 잉여도 허락치 않은 사회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분이 잉여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마음의 여유나 우리 사회의 여유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988님, 신호등 앞에서 종전걸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걸으시는 어르신을 뵈면 그냥 어르신 뒤따라 건너고 싶어요. 순간순간 손짓으로 건너라고 하시는 기사분들 뵈면 뭉클해 눈물이 핑 돌아요. 이런 문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입장을 조금 바꿔놓고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저희 청취자분들은 그렇게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이거 언제 되나 저희가 계속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오는 30일이 제일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추정이에요,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그 확진자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위중증 환자 숫자도 감소세로 지금 전환이 됐거든요. 주간 확진자 그래프 중에서 지난달 셋째 주에 47만 명이 정점이었는데 이달 둘째 주에 30만 명으로 내려왔고 확진자뿐만 아니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도 감소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평가할 수 있는 4가지 지표가 있었는데 네네. 그중에 3가지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유행 상황도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네. 그 4가지가 뭐냐면 2주간의 환자 발생이 2주 이상 연속 감소를 하고 주간의 신규 위중증 환자가 전주 대비 줄어들고 주간 치명률도 0.1% 이하 4주 내에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 감염 취약시설 60% 이상 요 4가지 조건 중에서 추가 접종률을 제외하고는 지금 3가지 지표가 부합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니까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냐? 이게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설 연휴가 끝나는 25일 아니면 30일인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방역 조치가 시행되거나 해제될 때마다 보통 월요일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30일이 유력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 의료기관 요양시설, 대중교통은 당분간은 실내 마스크를 당연히 쓰셔야 되고요.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등의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가 될 예정입니다. 중국발 입국자 변수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도 굉장히 관심거리였는데요. 어느 정도 요 상황이 좀 지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발 방역 변수가 남아 있어요. 게다가 이제 춘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중국에서도 얼마만큼 많은 인원들이 이동을 하고 그게 감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아예 우리나라가 뭐 문을 닫지 않는 이상은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영향을 하나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한중 양국이 단기 비자 발급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양성률을 볼게요. 우리나라에 단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424명 중에서 424명 중에서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제 중국에서 단기 체류로 들어오신 분들의 양성률은 3.5% 정도 돼요. 많이 내려갔네요. 많이 내려갔죠. 처음에 30%까지 나왔었는데 쭉 내려오다가 지금 13%대까지 누적 양성률이 내려온 상황이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본토에서 어느 정도 감염이 유행하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받는데 중국 내부도 어느 정도 정점을 좀 지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감염률이 원체 높으니까 또 하나는 춘절 전후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보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중국 발생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20억 명 정도가 춘절에 이동할 거란 예상이 나온대요. 중국 내부에서. 그러니까 그 지점을 지나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변이가 문제인데 중국 내부에서 새 변이가 발생을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전혀 상륙을 안 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변이가 발생을 해서 유입이 돼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면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도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받을 거지만 만약에 전혀 새로운 파이 변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영향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마스크 의무 해제가 이제 기정사실화 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 정점을 찍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감염자가 워낙 많아서 그렇긴 하겠지만 생각보다는 유행이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춘절은 좀 지나봐야 하긴 하겠지만 좀 그렇게 좀 짧아졌으면 좋겠어요. 좀 피해도 좀 덜 발생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우리도 겪어본 일이니까.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외곽에서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내무부 장관이 사망했어요? 18명이 현재까지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네. 사고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우 외곽 주거 지역에 헬기가 추락을 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내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최소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선 헬기에 타고 있던 9명은 전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이게 하필 추락 장소가 유치원 바로 옆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3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사망자 외에 29명이 다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5명이 어린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모나스 티르스키 장관이 사망을 했는데 작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사망한 최고위급 관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택가로 떨어지면서 네. 아마 유치원과 유아원의 교사 등이 사망한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뭡니까?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예. 우선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헬리콥터 추락이 사고일 수도 있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의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우크라이나 당국의 즉각적인 언급은 없다. 그런데 최근에 키이우 주변 지역엔 전투가 없었다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리고 내무장관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선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그간에 우크라이나 고위 관료와 비상팀은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헬기를 보통 이용을 했대요. 이유는 러시아 포격을 받지 않게 하려면 헬기로 낮은 저공 비행을 했는데 이날 이제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개가 많이 낀 날이었는데 헬기가 사고로 떨어진 것인지 혹은 러시아의 타겟이 돼서 포격이나 로켓탄을 맞은 것인지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주기적인 미사일 공격이 키우는 있었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이란트 드론이 많이 날아다니지 실제로 러시아군이 직접 공격을 하는 거는 횟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행 사고라고 하더라도 지금 전쟁 상황 속에서 나온 최고의 인사가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의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다보스 포럼이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인 올레나 여사가 연설하려고 이제 회의에 참석하기 직전에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눈물을 글썽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참혹해요. 네. 사실 그게 어떤 명분이든. 우리도 지금 전쟁을 잠시 멈춘 상황이잖아요. 휴전 상황이죠.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한반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연휴에 여행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좀 안 좋잖아요. 물가 높고요. 금리 높고요. 환율 높고요. 사실 해외여행 가기는 좀 재반 여건상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설날 연휴에 해외여행을 가시겠다는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된 설 명절이니까 그러실 수 있겠구나 싶고 그동안 참아왔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여행을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집 나가면 고생이라. 집 나와 있잖아요. 집 부산에서.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여행을 썩 좋아하지 않은데 제 주변에 보면 1년에 서너 번씩 정말 본인의 힐링을 위해서 떠나시는 분들이 가족끼리 가시는 분들도 있고 홀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계셨는데 다들 저한테 너무너무 공항이 그립다는 거예요. 몇 년을 이제 그렇게 지내왔으니까 이제 3년 동안 꼼짝 말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여행을 가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해외 여행 상품 예약률을 보면 설 연휴 1월 20일부터 24일을 출발하는 해외 상품 예약률이 코로나 이전과 비해서 더 많이 기록한 분야도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9,000% 이상 늘었다고 하니까 와. 그쵸? 90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주로 이제 많이 가는 데가 가까운 그리고 저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는 동남아와 일본을 중심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모 회사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패키지 여행 상품만 15,000여 명이 기록을 해서 지난해 대비해서 7,015%가 증가를 했고 이게 코로나 직전의 설 연휴랑 비교를 해보면 절반 정도까지는 회복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000%가 늘어난 곳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 전에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못 타시면요. 호텔 예약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어서 네. 이제 그 주요 호텔이 설 연휴 기간 70% 이상 객실 예약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설 연휴 동안 여행을 즐기는 트렌드가 이젠 자리를 잡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그런 트렌드가 확산되고 코로나19 있죠. 한창 심할 때 해외여행 정말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내식 먹고 돌아왔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그러니까 그랬던 분들이 지금 가게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실 좋아하겠어요. 너무너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비행편이 사실 예전만큼 회복된 게 아니어가지고.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일본 가는 것도 그렇고. 경제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가 하면 자영업자들은 이번 연휴에 쉬기보단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런 질문 앞엔 반면에 그런데 뭐 이런 접속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4명 중에 3명이 올해 설 연휴에 쉬지 않고 근무할 거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인 알바천국에서 자영업자 76.7%가 설 연휴에 쉬지 않고 일을 하겠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5일부터 10일까지 기업회원 1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번 연휴가 4일이잖아요. 자영업자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5%가 연휴 기간에 하루도 쉬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하루에서 3일 정도 운영할 거다도 31.7%였습니다. 그럼 왜 연휴에 쉬지 않고 매장에 나오세요? 네. 수익 창출이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업종 특성상 설 연휴가 대목인 업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휴에 쉬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주말을 끼고 있어서 원래 연중 무휴이거나 주말에 반드시 근무하는 매장들이 있거든요. 네. 연휴라고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들도 23.9%, 고향 방문을 하거나 여행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도 13.8%가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긍정적인 대답들이 많았는데요. 42.8%가 설 연휴 매출이 평소보다 높을 것이다. 그리고 평소와 비슷할 것이다도 32.6%고 줄어들 거라고 예상한 답변은 23.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장사 좀 잘 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고향에 가고 싶어도 기차표가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안표가 그렇게 걱정이에요? 이게 모든 분야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콘서트 티켓팅도 그러고 피켓팅이라 그래서 들어가 보면 그 중고마켓 같은데 금세 올라와요, 표가. 이 기차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KTX 또 SRT 이렇게 검색을 하면 차표를 거래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약간 꼭 필요한 사람한테 기가 막히는 상황이에요. 난 똑같이 클릭을 했는데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저 사람은 네네. 어떻게 10장씩 샀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목통이 돼가지고 접속도 안 되는데. 아니 그게 돌잖아요, 컴퓨터랑.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판매가를 저는 이거 왜 이렇게 쓰는지 몰랐거든요. 99만 9,999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이 돈을 받으려고 그러는 건가? 저는 이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경우는 그렇게 판매가를 올려놓고 가격 제한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에 오가는 거인가 본데 적게는 7,000원에서 많게는 4만 원까지 가격을 부풀려서 기차표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산발 KTX가 보통 6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뭐 역방향이냐 아니면 출발하는 날이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냐 월요일이냐 이게 차이가 있는데 네. 이거 10만 원씩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행기표다 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판매자가 있으니까 빨리 이체해요, 돈을. 10만 원 빨리. 그래야지 티켓을 줄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사실 이게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철도 사업법 제10조 및 경범죄 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1,000만 원까지도 물 수도 있고 벌금이나 구류 등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요? 네. 왜냐하면 아직 적발한 건수가 없었거든요. 9년 동안 코레일에서 이 암표와 관련돼서 단속을 해서 적발한 경우가 없었고요. 온라인을 통한 암표 거래를 막겠다는 처벌 규정은 2011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속에 걸린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처벌받은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요. 온라인 상에서 이제 국토부 설명은 이루어지니까 단속이 쉽지 않다.
그래서 2021년부터 22년까지는 이 매크로라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계속 그걸 돌리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10명 수사 의뢰를 했는데 2명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와 좀 비교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최근에 IUC 콘서트 있었잖아요. 예. 꽉 찼는데 티켓팅이 너무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IUC 소속사 측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매크로로 파는 사람들이 생기면 정말 보고 싶은 콘서트를 볼 사람이 예. 못 보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아예 취소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매크로를 이용해서 티켓 산 것 같으면 또 하나 신고를 받았어요. 네. 팬분들한테 이거 약간 기계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티켓을 산 것 같으면 신고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적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안표상도 표 10만 원에 팔잖아요. 안표상 신고하면 표 2장 주겠습니다. 이러면 신고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안표 거래를 좀 단속하려는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런 안표 거래를 단속한 뇌가 있으니까. 아니 참나. 아무래도 고향 가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마음 아프게 말이죠. 이번에 고향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의외로 굉장히 많이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새로 생긴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명절마다 2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 서비스는 2020년 9월 추석 때 코로나19로 이제 성묘를 못 가니까 만들어진 서비스인데요. 이 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에 회원가입만 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추모관을 열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글, 사진, 음성, 영상을 올릴 수 있고 차례상을 차리고 헌화나 분향을 하거나 지방을 쓰는 것도 가능한데요. 지금 3차원 형태의 추모관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지인이나 가족을 초대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초대를 만약에 받으면요. 그 추모관에다가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고인의 사진이나 영상도 공유받을 수 있고 또 추모글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트남 축구 역사를 다시 쓴 박항서 감독. 네. 지도자 생활을 마감했어요. 네. 그 베트남이 굉장히 자존심이 센 국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축구에선 지는 게 더 익숙할 정도로 약간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모든 걸 바꾼 사람은 바로 박항서 감독입니다. 베트남 축구가 굉장히 무섭게 성장을 했는데요. 선수 선발은 물론이고 잘 알려진 것처럼 뭐 영양까지 다 챙겨서 박항서 감독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베트남 선수들한테 가장 많이 한 건 자신감과 에너지를 불어넣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라스트 센스를 마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과의 동행은 준우승으로 마쳤지만 최선을 다했고 이별은 마음이 아파도 인생에는 만남과 헤어짐이 있다. 베트남 발전을 위한 선택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음 행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참 베트남이 우리나라 제1의 교육국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시기하고 지금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베트남과 가까워진 느낌을 받게 되는데. 맞습니다. 예.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한테 후한 선물을 줬어요? 네. 언제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항공 평생 비즈니스 좌석을 선물 받았습니다. 정말요? 예. 그간에 보여준 노고와 헌신, 영광과 승리에 대한 감사의 의미. 전 이 티켓보다 이 멘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승리에 대한 감사의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언제든 베트남 올 때 항상 오라는 뜻이지 않을까 싶으네요. 예. 멋지네요. 예. 네, 그동안 참 고생하셨고요. 네. 또 다른 좋은 활동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반찬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재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설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게요. 어떻게 설 명절 때 시간 보내실 계획이세요? 저는 명절에 그 유독 기혼자분들이 부러워하는
호롤 단신이라서 네. 예, 저만의 자유 시간을 갖습니다. 일부러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진행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가족들하고 보낼 생각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그렇죠.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야죠. 그럼요. 저는 이렇게 그러지 못해요. 이렇게 좀 슬픈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고 보면 어릴 때에는요, 저는 한복도 입고 심지어 막 댕기도 따고 때때옷이라 그래가지고 다 사주기도 하고 막 설빔도 차려입고 네. 이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전도 붙이고 뭐 윷놀이 같은 것도 네, 하고. 맞아요. 근데 요즘은 확실히 1인 가구나 비혼자가 많이 생기면서 이제 가족 단위의 문화가 많이 없어진 것 같기는 한데요. 저 어릴 때는요, 그런 노래도 실제로 막 부르기도 하고 막 많이 이제 방송에서도 들렸었는데,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까치까치 설날은 어제이고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런 동요요. 홍재 디렉터 나이가 나올 것 같은데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려나요? 옛날에 TV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혹시 궁금하셨던 적 없으세요? 왜 까치의 설날은 어제지라고. 이유를 들은 것 같은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 까먹었어요. 잊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우선은 이 동요는요, 1924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노래밖에 없던 시기에 작곡가 윤극영이라는 사람이 지은 동요입니다. 네. 그런데 왜 하필 수많은 동물 중에 까치냐?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설날의 설이라는 말이요. 그 해의 첫 번째로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낯설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올해 처음 맞는 이제 낯선 첫 날이다라는 뜻으로. 그런데 옛날에는 이 설날을 아치설이라고 불렀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국어학자 서정범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 아치의 뜻이 상실되고요. 비슷한 음절만 남아서 이제 까치로 변형되어서 정착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아치랑 글 대신에 발음이 비슷한 까치를 거기서 붙이기 시작했다. 네.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는요, 까치라는 단어를 이제 아치라고 쓰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이제 그 설에 가장 힘이 실리고 있다고 제가 이제 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럼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소식이 온다, 손님이 온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 보면 관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설과 까치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뭐 그림 같은 것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까치가 희소식과 희망을 전해주는 전령사라서 예로부터 좀 후한 대접을 받기는 했잖아요. 말씀처럼 까치가 울면 복이 온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집 앞에서 까치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반가운 손님이나 기쁜 소식을 하루 종일 기대했다고도 하고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괜히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들으면 예전에는 그래도 아침에 이런 들을 일들이 좀 종종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고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요즘에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보통 아니요, 차를 드라마에서 타고 보통 그렇게 많이 했잖아. 네. 까치 이렇게 울면 아유 누가 오려나 이렇게. 맞아요. 그런 대사도 있고 그런 거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저도 실제로 까치 소리를 들으면 괜히 기분 좋고 이랬는데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국조는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까치를 국조로 알고 계시기도 하고. 혹은 아니 지금 유해조수로 지정돼 있어요. 요즘에는 또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제 하도 그 곡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한다고 하여 어쨌든 예전에는요, 그 잡귀의 침입을 막아준다고 해서 까치 호랑이 그림을 대문이나 벽에 걸어두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쁜 소식을 기다렸던 때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요 민화 얘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까치가 등장하는. 까치 호랑이? 네. 이것도 지금 낯선데요. 그러세요? 그림 보시면 딱 아실 건데. 아, 그래요? 네, 호랑이가 가운데 크게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이제 그 까치가 구석에서 이렇게 호랑이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본 듯도 하네요. 네,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민화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뭐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접할 기회는 있었는데요. 도통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 설명을 들어도 이게 민화가 맞나? 헷갈려요. 많은 분들이요, 민화를 좀 헷갈려 하시기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뭐 화조도나 이런 거는
민화예요? 아니면 화조도가 뭐 이렇게 사대부를 위해서 그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민화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그 분류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섞여 있어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네. 우선 화조도, 풍속도, 벽사도 등은요 예. 주제에 따라 분류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민화일 수도 있고 민화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헷갈린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대신에 민화는 뭐냐면요. 예. 누구를 위해서 그렸냐를 봤을 때 네. 궁중화는 궁궐, 왕을 네네. 위해 그린 거고요. 사대부 문인을 위해 그린 거고요. 민화는 이제 민중들을 위해 그린 겁니다. 네. 그래서 화조도가 사대부화일 수도 있고 민화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선은 민화에 대한 정의가 언제 생겨났는지 먼저 한번 보면요. 예. 민화라는 용어는 1930년에 일본의 민예 운동가 야나기 무네유 씨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사용이 되었고요. 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민중 속에서 태어나고 민중을 위해 그려지고 민중에 의해 구입되는 그림. 좀 이렇게 약간 라임이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링컨의 그런 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라는 문구가 떠오르는데요. 어쨌든 이렇게나 민중을 강조하며 민화를 정의했던 이유는요. 민화 작가들은 당시에 유명한 그런 궁중 화가들과는 달라서요. 낙관도 찍지 않고 네.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일종의 무명 화가였단 말이죠. 네. 근데 이 민화라는 것에 민중의 생활과 사상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궁중화처럼 그 정해진 엄격한 규율도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화면 구성도 더 자유롭고 어떻게 보면 규율이 아니라 진짜 삶의 그런 생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먼저 이렇게 그 야나기 무네요 씨가 문예 운동을 하면서 민화라는 용어를 창안을 하게 된 거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의식적으로 민화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건 1960년대 무렵이 처음이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는 정통 미술사에서는 굉장히 소외되었었어요. 그래서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다가 70년대 후반 민화 사재기 열풍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이 당시는 제가 활동하지 않았던 시기라서 잘 모르지만요. 네. 그랬다가 이제 민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졌다고 하고요. 근데 여전히요. 지금까지도 그 학술적인 개념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시대상이나 생활 감정을 굉장히 잘 담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럼요. 인간이 제일 길게 살아도 100년이라고 보통은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전의 역사는 금방 잊혀지거든요. 네.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담은 민화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니까. 맞아요. 사료적인 속성도 있고요. 네, 가치가 없을 수가 없는데요. 또 민화의 궁금증. 네. 뭐 민화에 나비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고 아까 까치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네. 보통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를 그러시죠. 바라고 네. 그려놓은 것 같은데 설명을 네. 들어도 있고 그래요. 네. 실제로 민화에는 굉장히 상징성들이 많이 존재를 네. 하는데요. 그 이유가 민화의 목적이요. 요즘의 현대회화랑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민화를 그 당시 사람들이 투자 가치를 위해 소장을 했다거나 인테리어용으로 구매를 했다거나 그런 목적이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 민화는 주술적인 목적, 염원을 하고 상징적 힘에 의지하여 삶의 평온을 기원을 하고 네.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투영시키는 일종의 생활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망하는 바는 동물이나 꽃을 상징으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설날이라서 이런저런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예. 선물 포장하거나 아니면 저는 이럴 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돈봉투 같은 거 고를 때 예. 어떤 문양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이제 고민하실 때 예. 이런 상징성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말 많은 상징이 있지만 설에 좀 어울리는 것들로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직 설 용돈 얼마를 주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5만 원권 주기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네. 봉투를 좋은 거를 사서 네네. 10,000원짜리 한 2개, 3개 정도 넣어서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덕담 한마디 붙이시고 그렇죠, 하면 그렇죠.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네.
우선은요, 설이니까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벽사의 상징으로는요. 네. 호랑이와 용이 대표적입니다. 나쁜 기운 물리치는. 네, 벽사. 네. 벽사의 상징은 호랑이와 용이 대표적이고 그 이외에도 매나 수탉도 해당이 되고요. 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대상으로는 아무래도 건강과 장수 기원을 그렇죠, 하시게 되겠죠. 장수의 상징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비와 거북이도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사슴, 부엉이, 토끼가 장수를 네,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게요. 게다가 이번에 또 토끼의 해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토끼 봉투 혹시 구하실 수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드리면서 네. 장수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사실 장수 상징도 한다고 하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결혼을 앞두거나 아니면 이미 결혼을 한 신혼부부를 위해서 부부의 화목을 위한 의미를 찾으신다면 이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예. 원앙이나 오리. 근데 그 이외에도요, 앵무새 그리고 토끼는 이제 두 마리 한 쌍이 있을 때는 한 쌍이 있을 때, 네. 토끼가 한 쌍이 있을 때는 부부의 화목을 의미를 한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죠. 시험이나 취업을 앞두신 분. 뭐 그런 조카나 이제 이런 대상이 있다고 하시면은 머리에 왕관같이 벼슬이 있는 수탉, 그리고 이 벼슬처럼 생긴 꽃인 맨드라미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예. 그 이외에 잉어나 개, 그러니까 이 개는 꽃게 같은 그 개도 장원급제나 출세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궁금하신 거 뭐가 있으실까요? 제일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요? 뭐죠? 돈, 재물. 재물이요? 네. 그쵸. 요즘 재물과 풍요를 바라는 분 많으시죠? 요 상징으로는요, 모란꽃이 대표적입니다. 모란꽃이요? 네. 부귀영화. 풍요. 근데 동물로는 돼지, 다람쥐, 공작 등이 있고요. 예. 그런데 사실 그 민화가 성행했던 조선시대는요. 이때가 이제 좀 유교 문화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물보다는요. 오히려 이제 청비남, 절개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덕목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건 힘 있는 사람들한테 줄 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상징 중에서 이런 이제 청빈 절개 같은 걸 상징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요거에서는 제가 뺐고요. 혹은 뭐 장수, 출세, 다산 이런 염원도 많았는데 또 요즘은 다산 이런 거는 또 잘못 이야기하면 정말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덕담이 아닐 때도 있기는 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때랑 지금이랑은 그 사람들의 염원이 확실히 많이 바뀌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우선 상징을 말씀드렸으니까요. 민화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네. 우선 민화를 보면요. 그 표현 방식이 굉장히 자유로운데요. 그걸 가장 잘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책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책거리요? 네. 책거리의 요 거리는 먹을거리, 볼거리 이런 것처럼 어떤 것들의 대상을 뜻하는데요. 왜 책거리가 가장 잘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냐면 궁중에서 먼저 시작해서 민화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궁중에서는 어떻게 그렸고 민화에서는 어떻게 그렸는지 딱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아까 화조도는 그럼 민화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셨듯이 책거리도 마찬가지로 민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궁중에서 사용을 했을 수도 있고 다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책거리 열풍은요. 조선 22대 왕 정조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그림은 본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책 이렇게 쌓아준 서재 쌓아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고 한쪽에 뭐 이렇게 붓이나 이런 맞아요. 정확히 맞으세요. 네. 그 병풍 같이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딱 그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궁중에서는요, 이거를 팔폭 병풍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팔폭의 하나하나가 다 책장의 모습처럼 짜여져 있어서 마치 책장 선반에다가 내가 책도 올려두고 오부제도 올려두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보통은 최근에는 이제 보통은 집에 있을 텐데 집에 있을 만한 풍경을 그 당시에는 다 그림으로 해서 병풍으로 걸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정조가 이 책거리 병풍을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원래는 왕의 어좌 뒤에 1월 오봉도가 있잖아요. 근데 정조는 1월 오봉도 대신 책거리 병풍을 세워라 라고 명했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왕이 좋아한 이 책거리는요. 시중에 대유행을 했습니다. 팔폭 병풍이요. 이렇게 책장처럼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책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방사우라던가 책과 관련된 물건 같은 것들을 진열을 하는데요. 이게
대유행을 하면서요. 양반들이 제작한 또 책거리가 있고요. 예. 또 서민들이 제작한 그런 민화 책거리가 있는데요. 이게 또 달라요. 왜냐하면 양반들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염원을 거기에 투영을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양반들은 책거리에다가 중국 도자기라던가 외국산 사치스러운 물건들 있죠. 이런 네. 걸 진열해갖고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신분제가 무너지는 혼돈 속에서 양반의 권위를 세우고 싶은 심정을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서민들은 이 책거리 민화를 통해서 무엇을 이렇게 염원을 했냐면 출세와 행복. 네. 그렇죠. 어릴 때 요즘에는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공부만이 살 길이다. 우리 뭐 장남이나 뭐 이제 가족 중에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한 명 있으면 네가 우리 집을 살려야지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면서 이렇게 모두가 다 염원했었잖아요. 예. 이 당시에는 그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출세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신분을 바꿀 정도의 출세는 이렇게 장원급제하는 거라던가 이래서 책거리를 통해서 출세를 많이 빌었는데요. 예. 어느 정도 이 내용이 좀 다르다고 했지만요. 더 큰 거는 사실은 사이즈가 다르긴 했습니다. 아까 사이즈. 정제임금은 팔폭병풍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보다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임금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 양반은 돈이 많기 때문에 똑같이 팔폭병풍을 사용을 했고요. 아, 그래요? 서민들의 민화는요. 예. 민화 중에 병풍인 거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네요. 네. 예. 생각을 그 그림 하나짜리 맞아요.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종이 한 장짜리 그림 그런 것이 보통 민화인데요. 네. 생각해 보시면 좁은 집에 팔폭 병풍을 세워두면 아무리 그게 출세와 행복을 염원하는 거라고 한들 그 집이 얼마나 좁아지겠어요. 아, 그러네요. 네, 이게 되게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민들은 책거리를 병풍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이렇게 한 장의 그림의 형태로 즐겼는데요. 팔폭 병풍에 그려진 그러니까 책장, 서가에 진열되었던 것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책과 이 물건들을 한 곳에 이렇게 쌓아두듯이 표현을 했는데 네. 당시 우리나라에는 원근법이 발달하지 않았을 시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건들이 굉장히 재밌게 다시점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거를 뭐 세잔의 다시점, 뭐 큐비즘 이렇게까지 연구를 해서 간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은 현실을 잘 재현해내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기는 한데 네. 지금 와서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재밌는 그림의 맛이 되거든요. 그 현대적인 느낌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요. 예. 네, 오히려 소실점, 원근법 이런 게 잘 맞은 작품보다 다시점의 책과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들이 또 되게 재밌는 그런 이제 구성이 되기도 하고요. 예.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책거리가요, 이제 세계적으로 꽃이나 과일, 촛대, 해골, 바니타스, 메멘토 모리 등등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린 여러 가지 정물화들이 많은데요. 네네. 책만을 소재로 이렇게 책거리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가 있었던 정물화는 없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 책거리는 한국의 전통 회화 장르로서 좀 더 연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이 책거리 민화의 최고 연구자인 정병모 교수에 의하면요. 조선의 책거리를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미국에서 특별전을 했는데 뉴질랜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책거리를 구입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문화재청에서 구입한 첫 사례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세잔의 그런 사과 정물이 다시점에 의해서 그려졌듯이 그리고 이것이 그 이후 사조에 영향을 끼쳤듯이 만일 우리나라에도 당시 미술이 좀 더 발달할 수 있는 사회였다면 지금과는 좀 다른 미술사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서양에서 지금 책거리를 우리가 그린다 하더라도 그것도 굉장히 독특하게 받아들이겠는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현대미술가들이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회화로 책거리를 소재로 차용을 하기도 하고요. 예. 네. 근데 지금 민화 가운데 네. 꽃이나 아니면은 벌레 같은 거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화조도 초충도 네. 회화도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익숙한 민화라고 네. 생각하실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민화가 알려진 작가가 없다 보니까 누구의 어떤 작품을 알아보자라고 하기가 지금 좀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민화는 대신에 이제 좀 더 그 표현력이
그러니까 궁중회화에 비해서는 좀 더 자유로웠구나 정도로만 그냥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예. 오늘은 여기서는 좀 더 알려진 화조도나 초충도를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 9월에 추석 때쯤에 집회에 들어있는 그림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네,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번에 빳빳한 신권 집회로 또 바꾸셔서 세뱃돈 주시고 이러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돈에 들어있는 그림이 모두 다 민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민화에 나오는 소재와 그 상징이 비슷해서 아주 간단히 한 5,000원권 한 장만 소개를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5,000원권 안에 그 화조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줄 때는 10,000원권 주고 보여줄 때는 5,000원권 가지고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주시려는 것보다 5,000원 한 장 더 껴서 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5,000원권에 들어있는 그 뜻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요. 네. 거기에 들어있는 그림이 신사임당 초충도 병이라고 하는 팔폭 병풍. 우선 병풍이니까 민화는 아니겠죠. 네. 네, 그 병풍에 있는 것 중에 세 폭의 그림을 조합을 했는데요. 거기 나오는 상징물이 수박과 여치는 자손의 번성, 그리고 나비는 장수, 그리고 여기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네. 맨드라미 꽃이 존재하거든요. 아까 맨드라미는 수탉의 벼슬과 비슷하다 그래서 출세를 상징한다 네. 그랬잖아요. 높은 관직이나 출세, 뭐 이렇게 시험에 합격 이런 거를 상징하기 때문에 5,000원권 한 장을 주시면요. 장수도 하고 자손도 번성하고 출세도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괜찮네요. 네, 괜찮죠. 10,000원짜리 3장 주지 말고 5,000원짜리 6장 주면 훨씬 많이 받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10,000원짜리 2장이랑 5,000원짜리 한 장 더 주시면서 그 5,000원에 대한 소개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시험에 합격해라 라거나.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네, 맞아요.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10,000원권하고 50,000원권은 혹시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 50,000원권에는요. 10,000원권에는 뭐 천체망원경 같은 그런 발명품이 들어있고 50,000원권에는 그 월매도 풍죽도 등 그 사대부의 청빈을 상징하는 그런 게 있어서 또 이제 설날에 이런 민화적 속성의 상징과는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앞서 까치호랑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는데 까치호랑이가 사실 새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민화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이게 호작도라고 부르거든요. 호랑이와 까치가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보통은요. 궁중화에는 호랑이나 용이 등장하거든요. 청룡백호도 같은. 근데 까치 호랑이는 보시면 호랑이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호랑이는 애군을 쫓아내는 벽사의 의미, 까치는 길한 기운을 가져오는 길상의 의미, 소나무는 이제 푸른 솔잎을 유지해서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더 추가된 내용은 그 해학적인 느낌 있잖아요. 보통 우리나라의 민화에 있는 그 우스꽝스러운 호랑이가 상징하는 것이요. 힘은 센데 바보 같은 모습, 즉 지배층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리고 까치는 그걸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배계층에 대한 불만과 사회 비판의 그런 해학적인 표현이 같이 들어있는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세계를 좀 우리한테 안내해 주셨는데요. 설 잘 보내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잘 들었습니다. 민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재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김애란의 소설 좋은 이웃입니다. 주희는 경제적 문제로 점점 여유를 잃어가는 스스로의 심경 변화를 예민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남편은 훨씬 둔감하지요. 지금까지 소중하게 간직해오던 책들을 짐이라고 폄하하고 901호 입주자가 싸구려 과자를 선물로 내밀었다고 비난하며